병원을 다녔는데 내과 중환자실이랑 이렇게 당뇨나 고지혈, 뭐 고혈압 이런 걸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병동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뇌경색, 심뇌혈관 질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교육할 거는 당뇨병이에요. 우리가 당뇨병은 조기 발견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데 좀 들으면 걱정스럽잖아요. 내가 당뇨병이다 하면 하지만 이제 잘 관리를 평생 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하면은 잘 유지할 수 있는 당뇨병이거든요. 우리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분해되는 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포도당을 가지고 몸속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런 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 포도당이 이 혈액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쌓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관을 지나가는 신체 모든 부위에 합병증이 와요. 당뇨병은. 좀 글씨가 작나요? 아니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병률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뇨를 진단받는 그 퍼센테이지인데 30세 이상이 으로 그 조사를 한 거거든요. 거의 한 10에서 13% 정도 되고 거의 60에서 70대가 많이. 원래 췌장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모든 몸의 기관들이 다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많이 받게 되긴 하는데 우리 당뇨병에는 제1형 당뇨병이랑 제2형 당뇨병이 있어요. 제1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인슐린 분비가 몸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인슐린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2형 당뇨병일 거예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거나 아니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들어보셨죠? 당뇨병의 3가지 증상. 다음, 물을 계속 마시는 거. 그리고 다뇨, 소변을 계속 보는 거. 그리고 다식, 음식 섭취를 계속하는 3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건데, 근데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이미 별 다른 증상 없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뭐 보건소 오거나 뭐 나중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당뇨가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타 증상으로는 당뇨병이 좀 진행이 많이 되면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리고 피로감도 있고 식곤증, 뭐 시야흐림, 구내염, 손발 저림, 가려움증, 그리고 뭐 상처 치유가 잘 안 낫는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고 당뇨병이 있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병이 진행되고 알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진단을 우리 보건소에 와서 나 혈당 높아, 나 당뇨인 것 같아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 번 가지고는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가셔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당화혈색소 아시죠? 네. 당화혈색소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당뇨를 진단을 내리긴 해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사람. 아까 당화혈색소 다 해드렸고 또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8시간 이상 공복했을 때 혈당이 126 이상일 경우. 그리고 75g 경구당 구하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는 건데 이거는 포도당을 먹여요. 먹인 다음에 2시간 뒤에 검사를 해서 혈당이 200 이상이 나오면 이제 당뇨를 진단하는데 그리고 이제 당뇨병에 전염될 증상이 있으면서 그냥 아무 시간대나 검사를 해요. 그러면 200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뇨병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검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공보혈당 기준을 보면은 정상 범위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100 미만이고
당뇨를 진단하는 게 126 이상이에요. 그래서 100하고 126 이 중간을 공복혈당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재면 정상 범위 2시간 후가 140 미만이에요. 근데 200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해요. 그리고 140에서 202 사이를 내당능 장애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당뇨병 전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작위 혈당은 200 이상이고 당화혈색소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 5.6 밑으로 나와야 돼 정상은. 근데 이제 6.5 이상이 나오면 당뇨를 진단하고 5.6에서 6.5 이 사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뇨는 진단 받지 않으신 분들이 당뇨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공고혈당 장애랑 내당능 장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감량 등 적극적인 생활 개선이 필요해요. 가지고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많이 그 검사해 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적혈구 안에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우리 피 검사할 때 뭐 빈혈이 있니 없니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헤모글로빈인데 이게 산소를 운반을 해요. 혈액 안에서. 근데 이게 혈색소라면 포도당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게 정상 범위보다 많은 포도당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이게 6.5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을 해요. 그리고 적혈구가 수명이 120일 4개월이래요. 왜 당화혈색소 검사를 2, 3개월을 하냐면 이 적혈구가 생성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개월, 3개월 안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다시 혈액이 다시 생성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매달 하고 오셔서 매달 하는 의미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6.5 이상이 거의 평균 혈당 140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당화혈색소는 금식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오셔서 이제 식사하셔도 검사 가능한 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뇨병 위험 요인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 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비만이거나 뭐 먹는 거 습관 이런 거. 근데 유전적인 거는 좀 어렵긴 해요. 보면은 이제 유전적인 게 부모 모두가 당뇨병일 거에는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부모 중 한 명만이면 15%. 그리고 형제 자매가 당뇨병인 경우에는 30% 이상 발병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력 예전에 뭐 공복혈당 장애, 뭐 내당능 장애가 있었다면 위험이 있고 또 나이. 그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45세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에요. 아직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생활 개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만이면 살 빼고 과식하면 이제 줄이고 나중에 이제 운동은 교육 받으셨잖아요. 운동하시고 또 이거 수업 끝나면 이제 영양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거든요. 영양 교육도 듣고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흡연, 뭐 과음, 스트레스 그리고 다른 질환이면은 뭐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 약 먹고 계시는 분들도 좀 당뇨병을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진통제를 많이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무릎 주사 이런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그런 건 혈당을 높여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이러는 경우도 혈당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혈관이 지나가는 신체 모든 부분에 합병증이 발생을 해요. 우리 당뇨병 걸리면 당뇨병 망막병증이라 가지고 눈 안과도 자주 가셔서 정기 검진을 해야 되고 뭐 뇌경색, 뭐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막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건데 당뇨병이 있으면 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다리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보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혈관이 찐득찐득하면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 혈전들이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심장혈관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게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배 더 이상 높대요. 그리고 심장, 동맥, 뇌동맥, 경동맥, 말초동맥 이 2군데 이상의 동시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가슴 통증을 못 느끼고 천천히 이게 그 병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당뇨병 있으시면은 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뇌졸중도 사망률이 높고 그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혈관에 그 기름이 이렇게 쌓여서 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게끔 당뇨를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당뇨의 치료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뇨를 진단받으면 약을 복용하는데 우리는 그냥 복용을 했다 안 했다 뭐 밥을 안 먹고 당뇨약을 먹고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약을 아침, 점심, 저녁 꾸준히 잘 먹는 가정 하에서 약을 처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 안 먹어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이게 당뇨약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약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혈당 조절 목표에 보면은 이제 공복 혈당은 70에서 130 정도 유지해요. 그리고 식후 혈당은 120에서 180 정도 유지하고 또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혈당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보면은 그 당뇨 환자는 혈압을 140에서 85 미만을 유지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서 80까지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혈압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도 우리 저밀도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것도 이제 그 목표치가 있는데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는 100 미만, 있는 경우는 55 이렇게 유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뇨만 있고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데 약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려고 먹긴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 이거는 아실 텐데 남성이 40 이상, 여성이 50 이상.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 해가지고 하시고 또 이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기준 체중보다 5에서 10 정도 감량한 거. 만약에 이제 내 키에 내 적정 체중 50이다. 그러면 이제 50보다 10% 정도 뭐 45kg가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여야 되고 체중 조절 통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BMI라고 우리 비만도 검사 인바디 하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근육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BMI를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비만인 사람은 높아요. 그래서 BMI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당뇨약을 드시잖아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고 해가지고 약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약 종류가 이제 각 그 장기마다 그 효과가 달라요. 뭐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분비를 많이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를 좀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작용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약을 복용할 시 꼭 지켜야 할 사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큼 드셔야 돼요. 그리고 뭐 밥을 먹고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물과 함께 복용하고 음료수는 드시면 안 되고 약물 처방이 변경이 됐잖아요. 바뀌었으면 집에 측정기 있으시죠? 그걸로 해서 자주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질환으로 처방을 받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뭘 하시게 된다면 이제 당뇨병이 있다, 약을 먹고 있다고 복용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병원에서 막 다 물어보고 하니까는 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당뇨 질환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인슐린은 거의 안 맞고 계시죠? 인슐린이 이제
거의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슐린이 마지막 이제 그거 치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초기에 일찍 주사를 시작하면 이제 췌장이 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뭐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주사를 내 몸에 맞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게 인슐린을 그 효과 시간 때문에 이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바로 효과가 나오고 뭐 좀 효과가 쭉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종류가 좀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허벅지나 배에 이렇게 살이 많은 곳에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당뇨병이 있으면 내가 당화혈색소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검사만 하러 오세요. 이렇게 개선을 하진 않고 맨날 검사만 하고 오셔서 계속 높아요. 근데 우리가 검사하는 목적은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검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화혈색소가 높다 그러면 이제 조절해보시고 또 다시 와서 검사하고 또 이제 안저 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당뇨병성 망막증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실명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를 하셔야 되고 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검사도 자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게 췌장이나 이런 게 그 인슐린 분비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또 소변에서 당이 나오고 이러면 신장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 검사도 하고 그 복부 초음파 해서 췌장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또 그 심장이 이렇게 무리가 가서 부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엑스레이 상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식이요법은 영양 선생님이랑 하실 거고 저는 이제 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그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손끝이랑 발끝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돌아오는 그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작은 상처가 생겨도 쉽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당뇨병 환자의 약 15% 평생 한 번 이상 발궤양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불량하면 이런 혈관 장애가 있으면서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균에 대한 저항이 약해져가지고 감염이 되면은 이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발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쉽게 나고 땀이 잘 나지 않고 피부가 거칠어서 건조해져가지고 작은 상처가 결국에는 이제 발 궤양이 돼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발가락과 발 사이를 매일 관찰하고 뭐 상처나 물집, 뭐 발정 이런 게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고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보습크림 이런 거 잘 바르시고 그리고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 않게 넉넉하게 일자로 잘 잘라야 되고 외출 시에는 꼭 양발을 잘 신고 나가시고 이제 뭐 어르신들은 이제 하이힐이나 꼭 꽉 끼는 신발을 안 신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피하고 또 화상 입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괜찮아 하면서 집에 있는 요오드 용액으로 이렇게 상처를 소독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는 경우, 뭐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경우, 발이나 발의 상처에 이렇게 열감, 빨갛게 되면서 좀 뜨겁거나 이러면 가셔야 되고 옷이나 핀 등으로 찔린 상처 그리고 발톱이 갈라지거나 두꺼운 곳이 있는 거, 뭐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하거나 이런 것도 꼭 가셔야 되고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의 가장자리가 빨갛고 아픈 곳이 있는 경우 또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 피부가 갈라진 곳이 있는 경우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땡땡한 느낌 등 이상한 감각이 있는 경우 저번에 어떤 어머님이 발이 갈라진다고 오셔가지고 TV에서 그러면 당뇨라고 해가지고 오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혈당이란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혈당 증상을 보면 창백하고 막 식은땀 나고 손이 막 덜덜 떨리고 막 이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또 포도당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괜찮아지면 이게 다 저혈당이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 섭취가 부족한 경우, 공복에 술을 먹었을 경우, 공복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한 경우, 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복용을 많이 했거나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저혈당에 빠지거든요. 하고 보면은 이제 증상이 있어. 창백하고 뭐 식은땀 나고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어지럽고 심한 피로가 오고 막 두통이 하고 눈앞이 아른아른거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꼭 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뭘 먹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당뇨가 굉장히 길어지면은 이 저혈당의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모르면 혈당이 50 밑으로 가면 의식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도 병원에 있을 때 혈당이 50 미친 사람이 왔어요. 의식이 없이. 그래가지고 빨리 포도당 주사 맞추고 막 이러면서 그 의식이 다시 돌아오긴 했거든요. 하고 저혈당도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고 저혈당이 의식될 때는 집에 있는 혈당계로 검사를 하고 70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당질 15에서 20g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면은 주스에 그 칼로리 거기에 당이 몇 g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스 2분의 1 정도 마시면 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15분간 휴식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이 80에서 130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식사를 하셔야 돼요. 하고 보면은 단순 당질 15에서 20g에 해당되는 게 사탕 4알, 뭐 오렌지 주스 2분의 1, 탄산음료 2분의 1, 요구르트 1병 정도 먹으면 되고, 이거는 꼭 의식이 있을 때 드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숨이 막힐 수 있으니까 절대 의식이 없으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이 54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이제 119 불러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제 자가혈당 측정으로 그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긴 하지만 당뇨 환자들 대부분 집에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검사를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 간호사 있으니까 혈당이 혹시 사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오셔서 배우고 가셔도 되고 하시거든요. 언제든 오셔서 한번 배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드리는 수첩 있잖아요. 거기다 적으셔도 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만들어 놓은 수첩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거의 대부분 제2형 당뇨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한번 재고 10후 2시간, 아침, 점심, 저녁 10후 2시간 후에 재시면 되고, 취침 전에 재라고 하긴 하는데 병원에서는 딱 4번 이렇게 재거든요. 5번. 아침, 공복, 그리고 매식사 3번, 그리고 잠자기 전 해가지고 재고, 이제 추가로 혈당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필요하시면 재는 건데, 운전 직전이나 직후 뭐 스트레스 심할 때 뭐 평소보다 과식을 했을 때 이제 자기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혈당 스틱이랑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긴 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그 스틱만 딱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 씻고 이제 앉으셔가지고 식탁이나 이런 데 앉으셔서 뭐 심장 아래로 향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손끝에는 하면은 혈액이 바로 나오긴 해요. 아주 혈당 측정기에 이제 그 스틱 이거를 끼워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혈액을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손가락에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고 해서, 총이 이게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총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조절을 할 수 있는 총이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가지고 그거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머님들이 맞는 거를 해서 그 체열 부위가
보면은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 제일 안 아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체열을 해서 이게 전접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하면 이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첩이나 결과지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혹시 기계를 사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식전 이렇게 수첩에다가 시간이랑 해서 적으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약을 추가로 처방을 받았거나 이럴 때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저혈당 빠지거나 이럴 때도 그때도 하셔가지고 시간이랑 한번 적어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뇨가 없는 분도 있고 또 있는 분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막 그렇게 이제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막 죽고 이렇게 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병이어서 평생 숙제가 되는 병이긴 한데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이제 와서 주기적으로 자주 검사하는 분들이시니까 오셔서 잘 조절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네. 많이 걸지 않았어도 발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발바닥. 어머님이 당뇨가 있으세요? 저번 날 한 달 전에 들 때 170일. 171? 네. 식사하시고 얼마나 드셨어요? 원래 식후 1시간 정도는 180까지 보거든요. 일반 환자는. 밥 먹고. 근데 우리가 그 걷고 이렇게 하는데 손끝 발끝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뜨거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막 그러시면 잘 안 되고 고지혈 좀 고혈압 약 먹고. 손끝 발끝이 막 뭐 어떻게 따끔따끔거려요? 아니 열감이 있어요. 열감이 있어요? 발바닥에. 아무래도 건강하면 열감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 밤에. 그렇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밤에 자기 전에. 근데 그게 당뇨 때문이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족저근막염 아닐까요? 족저근막염. 근데 너무 자주 그런다면 한번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뭐가 붙은 것 같은데 이게 양발을 벗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신고 가면은 뭐가 막 한 거풀이 막 붙은 것 같아요. 병원을 가보셨어요? 한번 정형외과나 한번 그런 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문제고 그렇고 다른 또 궁금하신 체면이나 맨발 걷기 해도 돼요? 맨발 걷기. 당뇨 있으시죠? 아니. 화상도 예방도 하고. 그래도 상처 나면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발 황토끼리 꼭 그 상처가 나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황토끼리여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물질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니까.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방도 좀 해도 안 돼.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티눈이 발가락 사이에 이게 생긴 것도 혹시 당뇨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뇨는 진단하는 그런 것들이 당뇨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는 그런 게 생기면 치료를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상처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